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0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신문 모니터하고 있는 엄재희 활동가입니다. 네, 오초롱 활동가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초롱 씨랑 같이 방송하게 됐습니다.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반드시 이재용 PD에게 동영상을 가르쳐서 네. 다음에 꼭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엄청 바쁘. 사실 우리 초롱 씨가 월화수가 제일 바빠요. 특히 화수가. 그래서 네. 오늘 내일은 아마 정신없을 겁니다. 네. 이것도 하랴 또 우리 시방이 안건도 정리하시랴 굉장히 바쁠 거예요. 자, 오늘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케이블 사업자에게 그 재허가를 거부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미디어 네. 오늘의 금준경 기자 기사인데요. 방통위가 케이블 SO인 CCS 충북방송을 재허가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처음이라는 거죠. 게다가 케이블 SO가 탈락 처리된 것이 처음인데다가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격 처리를 했는데 방통위가 이렇게 거부한 것은 또 처음이다라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합격 점수인 650점 이상을 줬지만 방통위가 사전 동의 과정에서 불합격적인 621점 17을 줬고요. 방통위 관계자는 650점 이상 받은 SO는 방통위에서 약식 또는 본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650 이하인 경우에 이제 심사를 했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방통위가 SO 제어가에서 이렇게 탈락 처리한 것은 이제 처음이고 이호성 위원장은 시청자 피해 등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제어가를 해왔는데 언제까지 이런 이유로 경영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난 OBS 경우에 시청자 피해 그리고 노동자 피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여태까지는 사실상 어떤 방송사를 제어가에서 그 탈락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 그 칼을 휘두르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해서 처리를 했나 봅니다. 근데 사실 제가 CCS라는 방송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등의 방송 공적 책임 등 실현 가능성 미흡. 아무튼 총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었다. CCS라는 방송사가 네. 이 정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특히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거는 CCS의 최대 주주가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 대금 70억 원을 과다 계산한 정황이 적발됐대요. 그러니까 거의 비리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어져야 사실 TV조선이나 다른 방송사들도 아 이게 진짜 잘못하면 받을 수 있구나. 제어가가 거부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발을 내딛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가장 저희 쪽에서도 화제가 된 것은요. KBS, MBC 방문진의 이사를 누가 응모했는지가 오픈이 됐습니다. 네. 어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감을 한 내용, 이번에는 다 또 연임을 원하는 경우에도 다 이력서를 내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서를 낸 거죠. 원서를 낸 것을 전부 다 공개해버렸어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근데 이제 추천을 누구한테서 받았나 이런 건 없고요. 아마 추천을 받은 분도 있겠지만은 추천 없이 그냥 스스로가 자천으로 내는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추천이든 자천이든 상관없이 이번에는 그 사람을 보고 뽑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걸 일단 믿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MBC 방문진에 냈던 분들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방문진 이사 응모자 26명 가운데 MBC 출신 이력을 밝힌 인물이 14명이고 BMBC 출신 응모자가 12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신인수 변호사는
MBC 관련 판결에서 항상 승리한 그러니까 이전 MBC 있잖아요. 적폐 MBC와의 재판에서 엄청난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언론노조 MBC 본부와 KBS 본부 법률 대리인을 맡았었는데 하는 것마다 다 승리해가지고 우리가 신인수가 선을 대면 다 이긴다라고 했던 한마디로 공영방송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이 정말 확실하신 그런 분입니다. 아무튼 이분이 냈나 봐요. 그리고 이 보도에는 미디어 감시단체인 민원연 출신 인사들도 응모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민원연이라는 곳은 이제 저희 서울에 있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도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있습니다. 전북민원연, 부산민원연 뭐 이렇게 민원연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서울에 있는 민주언론 시민연합 출신 인사는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의지를 갖고 막 이거 하면 안 되라고 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이사 검증을 하자라는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아무도 안 내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민원연 출신 인사라고 해서 나오는 분들은 다 지역 민원연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크게 반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KBS MBC 이사예요. 반드시 지역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던 언론단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역에 있는 언론 시민단체가 거의 지역민원연이에요. 그래서 민원연이 이제 전에도 KBS, MBC를 다 해먹더니 이번에도 또 지역민원연에서 다 올라왔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튼 간에 이분들이 응모를 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 잘 돼도 좋다. 충분히 역할을 할 분들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신 분들을 보면 장낙인 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이분은 전에 전북민원연 공동대표셨고요. 그리고 복성경 부산민원연 대표가 지금 또 MBC에 그 이사로 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냈다고 하시니까요. 제가 지금 이번에 지원자 명단을 쭉 한번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왜 불러드리냐면요. 지금 신고센터를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나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좀 알아. 문제 있어 그 사람. 이렇게 생각되면요. 신고센터에다가 좀 제보를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분들 다 잘 모르거든요. 아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누군지만 쭉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MBC 방문진에 이사 지원을 하신 분들의 명단을 한번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가나다라 순이에요.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수, 전 MBC 기획국 전문연구위원이고요. 김건일 전 한라일보 사장, 제주 MBC 경영기술국장, 그리고 김경환 방문진 현 이사, 상지대 미디어 영상 광고학부 부교수입니다. 그리고 김도인 전 MBC 편성제작본부장, 김상균 현 MBC 방문진 이사장, 전 광주 MBC 사장이었고요. 그리고 김성규 현 법률사무소 신영대표, 전 MBC 감사국이었고요. 김정특 전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전 춘천 BBS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김평호 단국대 교수, 김평호 교수는 전 MBC 경영평가위원이었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입니다. 그리고 류종현 전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 MBC 플러스 경영자문위원이었고요. 문진호 전 다문화 TVM 사장입니다. 전 MBC 프로덕션 상무였다고 합니다. 문효은 이화여대 교수, 전 카카오 부사장이라고 하고요. 복성경 부산민원연 대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서승만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MBC 희극인이라고 하고요. 서승만 씨, 개그맨. 신인수,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그리고 양승현 가천대 교수인데요.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입니다. 유기철 박문진 현 이사. 그리고 이인철 박문진 현 이사, 그리고 장낙인 전 민원연 공동대표셨고요. 전북민원연, 정일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전 MBC 보도국장이라고 합니다. 정창수 경희대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이라고 합니다. 조영숙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위원, 이분 여성학자십니다. 여성운동가. 그리고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 최대현 전 MBC 아나운서국 차장. 누군지 아시죠? 네. 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고가 좀 들어와야
넘어가야 됩니다. 최윤수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황동열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이렇게 내셨다고 합니다. 예, 맞죠. 상당히 많네요. 근데 제가 지금 읽는데 되게 힘들었잖아요. 은근히 네, 듣기 괜찮아요. 힘들죠? 네. 그런데 이거는 MBC 방문진이고요. KBS의 이사는 말도 못하게 많아. 제가 오늘 이거 읽다가 방송이 날아갈 판입니다. KBS는 그래서 내일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저희가 이거 하다가 한 20분이 지나갈 것 같아서 KBS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데요. 진짜 들어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연임하겠다고 이 내놓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임뿐만 아니고 최대현 아나운서 도대체 이거를 무슨 배짱으로 했을까요? 정상화된 MBC에다가 자기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 우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전해주셔야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요. 의견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개인 의견을 내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직접 내셔도 되고요. 제가 말하는 신고센터 이것은 전국언론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네. 전국언론노조를 통해서 꼭 반드시 문제적 인물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은 2주의 신문으로 할 차례인데요. 사실은 지금 제시는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방송에서 가장 힘줘서 방송했던 그러니까 네. 모니터를 했던 기무사 관련된 보도 어제 그냥 툭 털어버렸거든요. 네. 우리가. 네. 그래서 조금 미니미니한 주제이긴 하지만 사실 나쁘기는 이것도 굉장히 그렇죠. 나빠서요. 악질적인. 네. 그래서 요 내용으로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가 뭐죠?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최저임금인데요. 네. 이제 14일 날에 저번 주 토요일 날에 이제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14일 이후에도 보도가 쏟아졌지만 네. 14일 이전부터 이제 조중동에서는 네. 어떻게든 최저임금을 좀 저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조중동이 이 최저임금을 바라보고 있는지 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조선일보 칼럼 하나를 가져와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가장 거의 악질적인 칼럼이다라는 것인데요. 예. 14일 최저임금위의 결정과 이후 상황을 한번 짚어보실까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14일 날 새벽쯤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이제 8,350원을 결정했는데 네. 인상률로 따지자면 10.9% 정도 오른 거예요. 이제 작년이 16.4%그 정도 올랐었던 거에 비하면 좀 약간 소폭으로 네. 하락한 수치죠. 네. 그리고 월급을 한 사람은 175만 150원 정도예요. 이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놓은 네. 수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달에 적어도 일단 175만 원은 받아야 된다라는 게 법정으로 정해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계나 뭐 사용자 측이나 다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논평을 내가지고 최저임금 3년에 1만 원 실현 공약 폐기 선언에 조의를 보낸다라고 논평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 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네. 이번에 10%밖에 안 오르기 때문에 내년에 1만 원 달성하려면 내년이 이제 2020년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한 19% 이상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은 공약 폐기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바로 냈었던 거고 네, 네. 실제로 16일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죠. 대국민 네. 사과를 하면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졌다며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사과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5월 달이었나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개정안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상여금과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원래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개정안이 실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이 크게 오른 건 아니다라는 뭐 이제 주장을 이제 민주노총에서 했었던 거고 반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대안 없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이번 결정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이라면서 서울 광화문에서 총망 농성을 피는 등 최저임금 불이행을 실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도 고백을 하자면 저희 민원연이 지금 이렇게 회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전에는 최저임금을 못 주는 그런 단체였어요. 네.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도 못 줬어요. 그러니까 이봉활동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120만 원을 못 받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안 나갈 것 같이 생긴 거예요. 생긴 게 약간 성격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가. 순해 보이진 않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월급을 좀 더 깎아가지고 밑으로
이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이나 이런 분들은 월급이 작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있는 신입을 올리자라고 해서 저희가 바꿨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적은 최저임금을 맞추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힘들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민원연이 회원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면 저도 아마 최저임금이 막 오르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느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꼭 누구의 탓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현실적으로 내가 가진 돈에서 돈으로만 생각한다면 뭐 편의점 점주든 뭐 소상공인이든 누구든 간에 본인에게 즉각적인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주제라는 거죠. 최저임금이.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재벌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줄 수 있으면서 안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예전 민원연이나 이렇게 정말 못 줘. 그러면 저희는 5명 활동가에 쓰던 걸 3명만 고용할 수밖에 없고 일을 줄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착취를 통해서는 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일을 줄이고 사람을 적게 뽑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저희도 아마 그렇게 이제 됐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구호가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럼 제가 우리 대표들한테 최저임금 1만 원 말로 돌아다니면서 하지 마라. 실천도 못할 거면서 우리도 못하지 않냐 지금. 우리도 네. 최저임금 못 주고 있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면 뭐하냐라고 막 그때 자조적인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 주제가 조중동이 선전선동하기 얼마나 좋은 주제입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절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 거죠. 네. 최저임금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힘든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어떤 빈 고리를 조중동이 딱 캐치하고 거기서 선전선동을 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한다거나 또는 이 노동계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거는 프레임 바꿔야 된다. 최저임금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도 우리가 말하는 워킹 푸어라고 해서 계속 일해. 끊임없이 일해. 밤새 일해. 그런데 계속 가난해. 가난의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요.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의 질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논의에서 계속 뭐 내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저거 올리지 말자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이기적이다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바꾸셔야 되는데 바꾸려면 언론이 굉장히 그 주제를 제대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기만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보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깔려고 하는 조선일보 칼럼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시죠. 네, 일단은 조선일보 칼럼을 일단 살펴보면 네. 13일 날 나온 칼럼이에요. 기자의 시각 최저임금 43% 올리라고 라는 제목인데요. 네. 노동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43% 인상안을 처음으로 제시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협상 용어로 치면 하이볼 전략이라고 하죠. 일부러 크게 베팅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강력히 비판하는 칼럼인데 네. 그 내용의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약간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상당수 근로자도 이미 최저임금이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대목이 등장해요. 네. 여기만 들어도 약간 좀 의아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처음 읽으면서. 네. 근로자들이 이미 최저임금 너무 충분히 올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로 최저임금 위가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근로자 5,096명에게 물었더니 근로자의 15% 정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네. 뭐 같은 질문에 대해 작년보다 3배가 많은 수치라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인상을 하더라도 9%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자 수는 전체의 63%에 달했다며 네. 근로자들조차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 사장이 나를 해고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이 통계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9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네. 근데 약간 이 통계를 살펴보면 약간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이제 내후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 얼마가 적정하냐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뭐 3%에서 뭐 9% 인상해야 된다, 뭐 15% 이상 인상해야 된다, 뭐 동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가 나온 건데 이걸 보면 15% 이상 인상을 주장한 노동자가 전체의 18.44%. 네. 제일 많아요. 네. 근데 동결을 주장한 노동자는 14.93%였거든요. 네. 따지고 보면은 15% 이상의 어떤 급격한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 훨씬 많았는데도 이 칼럼에서는 상당수 근로자들은 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뭐 네. 이런 식의 논지를 펼친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이 통계를 가지고 자기가 좀 원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거를 일부러 이제 가져다 쓴 게 아닌가 네. 싶은 거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동결이 15%면 그러니까 1원이라도 좀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노동자가 85%인 거든요. 네. 네. 그럼 대다수 노동자들은 이미 최저임금 부족하다, 더 올려야 된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상식적으로 네. 동결을 원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겠어. 없죠. 그거를 만약에 경영자한테 물어봤다면 나도 이해를 하겠어. 맞아요. 근데 노동자한테 물어봤는데 동결을 원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거는 그쵸. 뭐 통계를 안 말해도 그건 그쵸. 거짓말이지.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네. 그러고 나서도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15% 노동자가 어쨌든 동결을 요구한 네네. 거거든요. 이 통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해고의 위협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뭐 알 수가 없죠. 네. 사실 이 통계에서는 이 조사 보고서에서는 그게 나와 있지도 않고 또 해고당할 위협 때문에 어떤 임금 인상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 거잖아요. 네네. 우리 사회 노동권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43% 인상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리 협상 전략이라 해도 장난 같고 무책임하다며 오히려 노동계를 비난했어요. 어떻게 보면 노동계가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해줘야지 저임금 노동자들도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이럴 텐데 네. 너네들 때문에 지금 노동자들이 지금 해고당할까봐 최저임금 인상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비틀어버리는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네. 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는구나. 조선일보가 네. 좀 네. 약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더 모니터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은 이제 끝났나요? 어떻게 아니죠. 했어요? 이제 16일 날에 이제 보도가 쏟아졌어요. 월요일 날에 네, 네. 조선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포함해서 총 70건이나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조선일보 네. 같은 경우는 1면 포함해서 총 3면에서 이게 최저임금 문제를 다뤄요. 그 정도로 네.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 네. 그들이 어떻게 좀 이 최저임금 문제를 좀 비틀고 왜곡하고 있는지 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을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죠. 네. 아까도 말했듯이 뭐 소상공인들이 뭐 힘든 건 맞고 뭐 지불 능력이 없는 것도 맞지만 네. 이게 사실 본질적으로 보자면 뭐 카드 수수료 문제나 아니면 뭐 임대료 문제나 가맹점 로열티 문제도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네.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네. 그걸 언급하지 않고 소상공인들 지금 낼 돈 없어가지고 이 알바들 임금도 못 주는 상황이 됐다라는 점만 계속 부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보니까 오마이뉴스에 이제 관련된 그 편의점주들이 이제 최저임금 가지고만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본사와의 갑질에 대해서 대응을 해라라는 식의 그게 더 문제다라는 식의 기사를 냈더니 댓글이 정말 좋은 기사다 이런 식으로 평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편의점 갑집이란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난리치는 것에 비하면 보도량이 정말 부족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예. 계속 정말 을과의 싸움만을 부추기고 있는 을과 을의 싸움 네. 이잖아요. 을과 병의 싸움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지금 계속 조중동의 논리로 가고 있고 사실 종편도 지금 비슷하게 이거 가지고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칼럼에서도 후단 부분에서는 그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내년도 최고임금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노동계도 이제도 책임 있고 진지해져야 한다고 또 노동계를 비난하면서 계속 네. 이제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과 노동계를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요즘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KBS에서 이제 5월 14일 날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약간 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짤막하게만 소개드리면 네.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의 25에서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 총이익에서 60%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총 그 영업 매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네. 이제 본사한테 이제 물품 대금을 지불하고 나서 남은 매출 총 이익 중에서 25 내지 60%를 로열티로 그냥 본사를 바로 송금해 주는 거예요. 그냥 너무 네. 많아요. 그죠? 엄청나죠? 그래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2.3 내지 2.5%.
근데 이제 대형마트는 0.7%밖에 안 떼가는데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 많이 떼어간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이 높은 임대료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영업자들과 그리고 노동계들끼리 서로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선일보가 정말로 이 영생의 자영업자들, 우리 소상공인들을 걱정해서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일까 싶은데 당연히 아닐 거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찾아봤거든요. 네. 저희 민원연 보고서가 한번 나간 적이 있는 걸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궁중족발이라고 다들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 사건 때 조중동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좀 검토한 보고서예요. 네. 궁중족발 사태를 약간 좀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면 서촌에서 이제 족발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보증금 3천에 월세 297만 원을 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를 올리거나 뭐 이래도 그 임차인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들어와가지고 보증금 1억에 월세 1,200만 원을 내라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300만 원에서 1,200만 원, 4배 정도 뛴 거거든요. 사실 이건 나가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거 내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6월 7일 날에 좀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 궁중족발을 운영하고 있던 김 씨가 건물주 이 씨를 찾아가지고 망치로 때리는, 그래서 지금 구속되셨어요, 그분은.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보면 임대료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이때 조중동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김 씨의 어떤 이 폭행 사건이 일어난 그 7일 이후부터 18일까지 동아일보는 단 한 건의 보도도 하지 않았어요. 네. 엄청난 거죠, 사실. 지금 막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죽어나겠다라고 막 열을 올리면서 보도를 하지만 실제로 이 임대료 문제로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동아일보는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3건, 중앙일보는 1건. 경향 3건, 한겨레는 2건에 비하면 사실 전 언론사들이 관심이 적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선일보는 이걸 어떻게 봤냐.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건물주 이 씨 입장에서 금리를 연 4%로 가정하면 매달 이자만 1,266만 원 내야 하는 투자자였다. 라면서 오히려 건물주를 두둔하는 거죠. 건물주 이 씨도 힘들다. 이자 1,266만 원 내야 하는 사람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김 씨와 그가 가입한 마음 편히 장사하고 품은 상인 모임 맘상무라고 하죠. 회원 11명이 격렬한 저항 탓에 매번 실패했다면서 시민단체 탓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으면서 지금 와서는 최저임금 문제에 와서는 영세 자영업자를 걱정하는 게 이렇게 정말 기만인 거죠. 그러니까 속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민동기 기자가 고발뉴스에 쓰신 기사를 보니까 사실 요즘은 민동기 기자가 저희 최고의 라이벌이에요. 모니터 굉장히 빨리 내십니다. 신문방송 모두 다. 그런데 보니까 저기 TV조선에서 하는 저녁종합뉴스에서 한 최저임금 관련 보도에 대해서 비평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우리 보고서 지금 신문에서 지금까지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한데 TV조선 최저임금 보도에 없는 것. 첫 번째, 편의점 본사만 매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해서 편의점 본사의 이 조직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갑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TV조선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을 실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그래도 비교적 KBS, MBC, SBS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TV조선 최저임금 보도에 없는 것. 두 번째, 낮잠 자는 소상공인 보호법안. 그렇죠. 국회에 대한 비판. 이게 그렇죠.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내용도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만 TV조선이 올인하고 있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보고서를 내주셔서 민동기 기자의 활약이 지금 저희에게 큰 이게 동지가 돼야 될 텐데 위협이 되고 위협이 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저임금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보고서를 아마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2주의 보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주의 내용으로 정리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급한 내용은 민동기 기자나 여러분들이 쓰신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리고요. 민원연의 시각으로 민원연이 총정리하는 시구의 내용들을 주로 이제 다음 주에 짚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댓글 동막골님 또 화이팅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령곰탱님께서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정말 박근혜 정부는 악랄하네요. 기무사 동원해서 시민을 제압하려 했다니 순간 50년에서 70년대로 희귀한 줄 알았네요. 근데 그건 축소하고 왜곡하는 쓰레기 같은 방송국은 도대체 어느 나라 방송국인지 의문이군요 하셨습니다. 예,
이정일 PD 휴가 가서 오초롱 활동가님이 대신 활약하시는군요. 마이크에도 출연하시고 어제 방송 기다리다 목 빠질 뻔했습니다. 조금만 빨리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업로드가 평소보다 늦어가지고 기다리셨나 봐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자, 미령곰택님이 그리고 봉봉 선임 활동가님 드디어 온라인 신문에 출연하시면서 소개하셨고요. 왜 이렇게 많이 쓰셨어? 미령곰택님이 또 미디어오늘 기사입니다. 조우석 저 쓰레기 기사는 또 나왔군요.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KBS의 조우석 기사가 또 후보로 지원서를 내서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 레이니 칠세님 읽어주실래요? 위에 것만 읽어주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의 기무사 관련 뉴스를 보면 섬찟, 분노 이 단어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2010년대에 아직도 1970, 80년대의 사상에 머물러 국민을 힘으로 치고 눌러 말 그대로 통치하려고 했던 집단이 있었다는, 아니 지금 현재도 버젓이 군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섬찟하며 동시에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자, 이게 레이니 칠세님이 지금 MBC 관련해서 MBC 보도에 대해서 쭉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개편에 대해서 사실 이거를 먼저 쓰시고 그 위에 뭐라고 하셨냐면 MBC에 대한 생각을 쓰고 나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전문가처럼 떠버린 것 같아 부끄럽네요. 그냥 한 사람의 단순 시청자의 느낌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들먹거린 것 같다 죄송합니다 하셨는데요. 거들먹거린 게 아니고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 맞는 말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좋은데 그 방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아직은 좀 떨어지지 않나,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 그리고 마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JTBC를 많이 흉내낸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원조 가수를 듣지 모창 가수를 듣겠느냐. JTBC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MBC만의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레이니 칠세님이 말씀하신 의견들 충분히 MBC가 잘 들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당분간은 MBC, KBS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TV조선과 채널A만 비판하다 보면은 MBC, KBS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당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KM의 보도에 대해서는 좀 의식하고 모니터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는 보다 잘 돼서 공영방송이 완전히 제 궤도에 올라야 그 힘으로 또 다른 방송사들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레이니 칠세님 의견처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자, 티에노님 읽어주실래요? 네. 임동준 활동가님은 지난주에도 느꼈는데 진짜 기자처럼 말씀을 하세요. 마치 탐사보도 리포트 하시듯이 모니터 관련 처리를 해주십니다. 제가 웬만하면 남자 칭찬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잘하세요 하고 극찬을 해주셨네요. 영광이네요. 네. 오초롱 PD님은 이정일 PD님처럼 마이크가 따로 없으셨는지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어제 긴장을 하는 탓에 마이크를 좀 멀리 조정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잘 들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루지만 이정일 PD님이 그립지 않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결론은 뭐냐? 해가 엄청납니다. 그늘로만 다니세요, 부녀회장님.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요. 지금 저희 냉장고가 미어 터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티에노님이 지금 부녀회장님에게 조공을 바치셨는데 그게 다 엄청난 거군요. 아이스크림입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네. 뭐 감사히 먹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냉장고가 지금 미어 터지고 있다는 저희 냉동실이 되게 쬐끔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설레임 같은 것은 밑으로 내려서 좀 녹였다 다시 먹을 수밖에 없는 물이 됐다 다시 얼음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먹을 게 풍부합니다. 그 저번 주에는 440416님께서 그 커피를 보내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직접 찾아오셔서 바카스 등등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요. 지금 아주 제가 완전히 신이 났습니다. 체중 조절에 지금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40416님께서 주신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여름이라서 사실 되게 짜증나는데 먹을 게 많으니까 정신적으로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440416만 읽어드리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이정일 PD님을 대신해서 오초롱 활동가님이 3일 동안 수고하시겠네요. 이정일 PD님 여름휴가 잘 보내고 오세요. 내일도 탈탈탈 하셨습니다. 예, 정말 다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힘을 내서 이 미탈도 좀 힘내서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내일 사실 인터뷰인데 지금 아직 인터뷰 누구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참 많아요. 그죠? KBS, 네, MBC 이사 이 문제도 근데 이거는 조금 무르익어야 그 문제적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정리가 되어야지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요리조리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도 해야 될 게 많아서. 네. 그러면 아무튼 뭐가 될지 모르니까 제 마음이니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내일 방송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